어, 예, 처음에는, 그래, 대충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문제가 단편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되게. 탁탁 잘라서. 그래서, 1, 2월 달까지도 뭐, 그렇게 들으시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반복을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월, 화, 수, 목, 금 수업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11번째 얘기 중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한 6번, 7번까지 할 때도 낯설어요, 저도. 제가 6년 동안 한 몇만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안 보면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는데 제가 분당 살고 있거든요. 분당에서 이렇게 올 때 아침에 책을 슬쩍슬쩍 봐요, 몇 개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고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늘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다 그래요, 근데. 통으로 다 외워가지고 막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 봐서는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차원에서는. 수업만 해도 거의 10번을 듣는데 다 들으면 이게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까먹거든요. 말도 안 되게 까먹어요. 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해서 반복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장 집에 가서도 오늘 이렇게 한번 배우신 거 쭉 보세요. 진짜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나중에. 7번 볼 텐데 그 다음 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명한 땅이죠. 나지 그리고 건부지. 이 나지라는 놈이 상당히 유명한 땅입니다. 나지 했을 때 그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예요. 나체. 누드죠, 누드. 누드야 이게 땅이. 그러면 이거 맨 땅이란 뜻인데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세상의 모든 맨 땅을 나지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횡한 거예요, 그냥. 그럼 오케이. 이게 기본 나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지는 건물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없는 땅. 이게 제1의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나지가 되려면 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한, 사법상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봤을 때 땅이 깨끗해야 돼요. 총각이어야 돼. 유부남이면 안 돼, 땅이. 네? 땅을 딱 보는데 땅이 국민은행에 담보 잡혀 있어? 그럼 그건 나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법적으로 깨끗한 맨 땅. 그걸 나지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지를 매입을 하시면 바로 건물 올리면 돼요, 거기다. 아주 좋은 땅이죠, 나지가. 그럼 건부지는 뭐냐면요. 그냥 이걸 단어를 읽으면서 해석하시면 돼.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땅에 뭔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토지가 있는데 이 위에 축사가 있네? 돼지우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때 이 축사가 붙은 상태의 땅을 건부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내가 말이죠. 태안에다가 펜션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을 때 같은 조건의 땅이라면 당연히 어떤 거 사서 건축하는 게 편하다? 그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스케치북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맹 스케치북 빈 거고 얘는 낙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땅 쓰기에는 나지가 좋아요. 그래서 같은 조건을 놓고 보면 나지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건부지보다. 이게 토지가치의 기본 원칙이죠. 그럼 다시 건부지 사면은 건축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펜션 지으려고 했으니까 축사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테마 펜션, 돼지우리 펜션 이럴 수는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를 깨 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여서 깨 부셔놨더니 그 땅이 나지야. 그럼 아싸리 처음부터 나진 게 좋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땅의 원칙이 있는데 얘를 네 글자로, 여기 재작년 시험 문제였는데요. 건부 감가라고 부릅니다. 특징에 보시죠, 책에. 특징에 2번 동그라미.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나지 가치가 건부지보다 높은데 자, 네 글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을 건부 감가라고 부릅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을 그냥 읽으면 돼요, 얘도.
건축물이 괜시리 땅에 부착되어 있어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예. 아, 땅 쓰기 짜증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건부감가죠. 그러면요. 예외적으로 보면 이 나지가 건부지보다 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게 아니라 나지보다 건부지가 비쌀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느냐? 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맨 땅이 있어요, 나지. 근데 그 아래쪽에는 이게 건부지인데 이 위에 뭐가 있냐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대량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나지가 건축하긴 편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그린벨트면 어떨 건데, 그린벨트. 그린벨트라고 하는 건 개발 제한이거든요. 그럼 그린벨트 안에서 나지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쵸, 그냥 오줌 싸는 정도예요, 여기다. 이거 굳은 자야, 이거. 그럼 이 나지는 나가래요.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요거 있으면 요거라도 쓰죠, 그쵸?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서는 누가 좋다? 그래요, 건부지가 더 좋아요. 또 다른 사례로 토지보상, 우리 요거 많이 하잖아요, 토지보상.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싹 다 밀어버리고 보상합니다. 보상받을 땐 맨 땅이 좋다, 뭐라도 있는 게 좋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 낮에다 뭐합니까? 이걸 그렇게 박아대요, 이걸. 뭘 박아요? 알박잖아요, 여기다. 아니, 그러니까 알박기라는 거 다 아시죠? 알박기. 그래요, 나무도 심고 벌꿀통도 갖다 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알박기는 뭐냐면 나지를 건부지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게. 뭐라도 한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 쓰실게요. 이 표 보시면 표 밑에 빈 공간이 있으시죠? 쓰세요. 예외적으로, 자,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보다 높을 수도 있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그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보다 높아지는 그 녀석을 네 글자로 가로 열고 건부 증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부 증가. 토지보상 같은 거 써놓으면 아마 기억 잘 나실 거예요. 나중에 보실 때. 보상받을 때 확실히 건부 증가 있죠. 자, 책에 없는 얘기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땅 그냥 흥미롭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 나지가요. 맨 땅인데 요 땅 사면 건축 편하다고 했죠. 그럼 실제 내가 나지를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뭐 지을 수 있어요, 위에다? 이 나지 위에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을 우리나라는 다 정해놓습니다. 자, 토지의 이용 목적이니까 우리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시다. 예. 뭐라고 한다? 그게 지목이에요, 지목. 토지의 이용 목적. 그런데 이 지목을 말이죠. 우리나라는 28가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걸 공시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지목. 그 지목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대예요, 대. 이 토지의 이용 목적이 대다 이렇게 지목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집을 짓거나 사무실을 지을 수 있어요. 뭐랑 뭐 지을 수 있다고요? 주랑 상. 근데 지목이 되면 거기 공장을 못 줘요. 공장 지으려면 지목을 바꿔야 돼. 공장용지로. 그래서 공장용지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학교 지으려면요, 거기가 학교용지여야 되고요. 교회 지으려면요, 거기가 종교용지여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일일이 지목이라고 불러요. 뭐 이거 외에 도로, 주차장 이런 게 다 지목입니다. 그런데요, 나지는 지목이 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용지가 될 수도 있고 학교용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공장용지면 뭐 짓는 거예요? 공장 지으면 돼. 근데 나 거기 집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럼 지목 변경해야죠. 예, 지목을 뭘로? 대로. 그래서 나지인데 지목을요 딱 대로 잡아놓잖아요. 그럼 그 땅을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 땅이 뭐다? 나대지예요, 나대지. 나대지가 별거 아닙니다. 나대지는 낮이다 이런 얘기예요. 맨 땅. 근데 게다가 지목도 되면은 그게 나대지. 그럼 다시 낮인데 지목이 공장용지면 그건 나대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와 나대지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목이 뭐여야 돼요? 대일 때만 그걸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걸 구별을 안 하고 막 쓰거든요, 말을. 근데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지목이 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나대지라는 땅은 사면은 바로 집 지으니까 땅 중에 최고인 거예요, 그게. 그게 제일 비싼 땅이죠, 그렇죠? 그게 나지와 건부지 얘기했습니다. 아래쪽에 토지 분류 마지막 맹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그리고 이 맹지와 더불어 대지가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대자부터 얘기해볼게요. 오른쪽 땅, 대지. 요건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땅인데, 요 대자 보시면, 여태까지는 아래쪽에 흑토면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근데 얘가 지금 옷의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우, 이거 한자 외우냐고 죽을 뻔했어요. 자, 써세요. 써야 돼, 이거. 외웠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루 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들으셨던 대지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대지는 자루 모양의 땅? 이런 뜻입니다. 자루 모양의 땅. 근데 이놈의 맹지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맹지에서 맹자가 눈멀 맹자거든요. 맹인 할 때 맹자. 이미지로 기억합시다.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예요. 아래쪽에도 도로가 있고, 맹지는 뭐냐면 이 중간에 고립된 부분을 맹지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표현.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뭐가 없는 땅? 예,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시험에. 접속면이 없는 땅이다. 도로와 접하지 못하는 부분의 땅. 이걸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와 접속면이 없으니까 땅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이게 왜 나쁘죠, 이게? 통행은 할 수 있어요. 이거 막 점프해도 되고 여기 막 비집고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이게 나쁜 이유는 건축법상 도로와 전면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접속면이 없이 건축해놓은 건 사실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관청의 허가가 나려면 일정 부분을 도로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지는 일종의 땅 중에서도 굳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그럼 다시 질문. 내가 갑인데, 내가 맹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건축하고 싶어. 그럼 그 맹지를 어떻게 해야 돼? 붙여야죠. 하여튼 일면을 붙여야 돼요, 도로랑. 근데 요 땅이 을 땅이야, 요게. 그럼 이 을한테 이 부분의 땅을 사든가, 아니면 지대를 지급을 하든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맹지 상태에서 일면을 접속을 빵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산타크로스 자루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얘기가. 맹지를 건축화해 놓으면 그게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상태에서 보시면 이거는 접속면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은요, 속된 말로 모가지가 없는 땅. 모가지가 없죠, 여기? 그럼 얘는 모가지가 생기면 이게 대지가 되는 거죠. 맹지는 땅값이 어떨까요? 그럼 정상가보다? 많이 싸죠. 많이 쌉니다. 그래서 맹지는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첫 번째는 메인 용도죠. 사기 칠 때 쓴다고요. 토지 사기의 80% 이상 다 맹지예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 목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정상인이 가지고 있으면 맹지는 그냥 끝난 땅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기 치는 게 진짜 많아요, 맹지 사기는. 맹지 사기는 유형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여기가 대천해수욕장인데, 대천해수욕장에서 10분 거리, 대천의 마지막 남은 금사라기 땅, 이렇게 광고예요. 진짜 10분 거리야, 근데 실제 가보면, 이 안에, 해수욕장 안에서 여기 고립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도 않고 사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기가 진짜 많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맹지 사기가 있기도 한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투기 목적으로도 활용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으로 이걸 사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걸 사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붙이면 요건 무조건 땅값 대박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맹지 헌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요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맹지 투기도 엄청 많고요. 맹지를 잘못 사서 방송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강호동이라고. 강호동이 1박 2일에서 하차한 이유가 평창에 이거 사서 그래요. 맹지를 대량으로 매입했어요, 강호동이. 저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되게 유심히 봤습니다.
그 맹지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강호동이 산 맹지는 답이 안 나온 땅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앞뒤가 꽉꽉 막혀 있거든요, 산으로. 거의 낭떠러지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호동이 당한 것 같기도 해요, 사기를. 이게 평창 올림픽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야, 이 땅을 왜 샀을까? 투기 목적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땅인데? 그래서 또 하나의 가설은 강호동이 뭐라고 했냐면, 감자 농사 지으려고 샀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 실제로. 어쨌든, 이 맹지는 그래서 요거나 요거 많이 합니다. 우리 사기 얘기 나왔으니까 사기치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제가 사기 전문이거든요, 또. 그 사기 중에서 맹지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땅인데, 아싸리 가능성이 제로인 사기 땅이 있습니다. 그걸 법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법지는 22회 때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시험 문제요. 법법자거든요. 이름부터 사기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땅 같잖아요, 법지. 자, 토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밑에. 근데 약간 경사를 두고 위쪽에 경사면이 있는 거예요, 땅 여기. 그때 이 부분을 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석축 같은 거. 돌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법지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요, 이 땅은요, 경사 경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법지죠. 왜 이름이 법지냐면, 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해서 그래요. 이 땅을 여러분 앞으로 등기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다시 질문. 이 법지에다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지를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있긴 해요. 손주들 오면 스케이트 태워주면 좋아하니까, 손주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사면에 대한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럼 땅을 정지를 해야 돼, 펴야 돼요. 근데 이거 못 펴요, 경사면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익이 없는 땅이에요, 이 땅. 아예. 그래서 법지에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 법지가 토지 사기의 주범인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런 땅을 살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적도면으로 보면은 지적도면에 이 경계가 입체적으로 안 나와요. 이게 1, 이게 2, 이게 3이잖아요. 그럼 도면에는 이게 1, 2, 3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되게 금싸라기 땅처럼 보여요.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알죠, 법진 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혼 사유가 되는 땅이에요, 사면. 그러니까 맹지도 나쁘고 법지도 나쁜데 누가 최악이다? 요거 1월 달에 자세히 또 한번 배우실 겁니다. 자, 맹지까지 정리해 놓으면 토지 분류가 끝나죠, 그렇게. 땅은 어려운 거 없죠. 진짜 이 수준으로 시험에 나와요, 게다가. 네. 4페이지 오늘 마지막 테마. 마지막 테마인데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만 복습해야 된다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 복습하셔야 돼요. 제 3절입니다. 타이틀이 뭐죠, 지금 부동산의? 특성,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이긴 한데 요건 내년도 여러분 27회 시험에 100% 나오거든요. 별표 3개 딱 걸어 놓으시고. 말이 부동산의 특성인데 여기서 저한테 배우시는 건 토지의 특성만 배우실 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성이 나올 때는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공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개론에서는 이 분류를 되게 많이 써요. 자연적, 인문적. 차이가 뭘까요? 그냥 제가 여쭤보면. 차이. 여기 힌트가 있다, 여기. 그쵸. 자연적 특성이라는 건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땅에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쉬운 말로 하면 우리 타고났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땅은 원래 그런 거야. 땅이 타고나는 성격을 자연적 특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특성은 뭐냐면 타고났다는 게 세 글자로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본래, 원래 그렇다. 책에 보시면 본원적.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해서 불변. 오케이. 타고난 불변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땅이라는 걸 가만히 두지 않고 사람이 쓰잖아요. 인간이 들어가면서 쓰면은 그게 인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건 인간이 개입이 돼 있고, 그럼 이건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후천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후천적. 인공적이죠.
인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건 어떤 사람이 땅을 쓰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걸 가변이라고 합니다. 그 성격이 고약하다 이런 게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애매하죠, 그렇죠?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아주 성격이 고약하다고 쳐봐요. 내 아들이 고약한 거야, 아주 그냥 똥 같은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은 인문적인 특성이 더 영향이 많이 받긴 하죠. 애가 살아오면서 질곡이 있었던 거예요, 성장 과정이. 맨날 구박 맞고 막 이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인문이 아니라 자연이었던 거예요. 너는 누구 닮았으니까 네 애비 닮아서 그런 거 알고 보니까. 그럼 그게 자연적 DNA죠, 그거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우리가 미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미인의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거든. 무슨 미인과? 그렇죠. 미인과 무슨 미인? 인조인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어머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만드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본판이 아름다운 사람을 천연미인, 천연미남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연미인. 그리고 찍고 올리고 뜯고 하면은 그거는 인문적 얼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미인이 되려면, 미남이 되려면 본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얘를 메인으로 내요. 자연적 특성이 우리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자연적 특성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자연적 특성은 꼴랑 5가지가 나오는데, 특성이. 그 중에서 이 4개가 메인이라서 얘를 나름 제가 4대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특성을 부동. 땅이 타고나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동. 그리고 두 번째를 부증. 부증성. 세 번째를 영속. 네 번째를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아따 중요하다, 이 4개. 4개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번 달에 영속성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시험에는 얘네 2개가 메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동과 부증. 제 책에서는 기본 용어 10번, 11번 이 2개를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왕 용어 정리할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10번, 11번 2개. 그럼 이제부터 자연적 특성의 1번 타자, 부동성부터 한번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동성은요, 단어 자체에서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죠. 동하지 아니한다. 움직이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토지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해서 얘를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책이나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부동성이라는 건 토지는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이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내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제 지금 애기가 없지만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부동성이 뭐야 이러면 물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저 같으면 제 아들이 물어보면 야, 땅 짱박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남한테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말을 바꾸세요. 이 말이 좀 천박하면 다른 걸로 바꾸세요, 아무거나 편하게. 근데 저는 그냥 짱박혀 있다고 할게요. 어떤 방법으로도 땅을 이동시킬 순 없다. 그럼 시험에 짱박혀 있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아니, 시험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한자로 다 주거든요, 부동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래서 뭐? 땅이 부동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해서 부동산 활동의 특성이 생기는데 그 4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밑에 표 보이시죠? 그 박스 안에 있는 표. 그 표에 있는 회색 부분에 이 4개가 무조건 내년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연결고리를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너무 쉽다. 이거. 부동이니까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건을 나눌 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로 나누니까 처음에. 그래서 구분 기준 하면 첫 번째는 아주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번 타자. 얘가 이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국지화라는 말이 있죠. 얘를 압도적으로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부동성 특징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국지가 무슨 뜻이죠?
예, 국한된 지역. 지역적으로 국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적 바운더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이 국지라는 말은 지역시장화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국지성 호우 그러면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국지화가. 자, 이제부터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부산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나름대로의 부동산 시장이 있고 부산도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이 땅이 겁내 부족한 거죠. 지금. 근데 부산은 땅이 완전 남아. 과잉. 그럼 여기 부족하고 여기 남으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전화해서 야 니들 남는 재고 좀 서울로 보내라 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을 여기로 보낼 수 없으면 너무 당연하죠. 이 얘기가. 왜 보낼 수 없죠?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니들 부족하면 니들 알아서 해. 니들 남으면 니들 알아서 처리해. 그래서 이 땅이 재화가 섞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따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장은 연계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역적으로 뭐가 된다? 국한된다 이거. 부동성 때문에 각기 고정돼서 따로 플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도 말이죠. 통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서울은 어떻게 나누죠? 한강이 있으니까 강으로 나누죠. 뭐. 그렇죠? 강 밑에 쪽에 남쪽, 강 위에 쪽에 북쪽, 강 서쪽, 강 동쪽, 강동, 강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쪼개지죠. 이렇게. 근데 쪼개져도 같은 강남은 아니잖아요. 서초 사람들은 송파랑 묶이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따 이게 지역적으로 막 나눠지는데 그게 요 시장과 요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분화라고 부릅니다. 하나 쓸까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는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국한되고 지역 안에서도 시장이 세분화돼서 각기 따로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방배 1동은 땅값이 높더라도 방배 3동은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심지어는. 목동도 그렇잖아요. 흔하게. 단지별로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게 다 부동성 때문이다. 자, 세 번째 특성. 내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아파트 우리 땅 위에다 짓죠. 토지 위에다가.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이 토지가 짱 박혀 있다. 부동성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땅이 박혀 있으면 집도 땅에 박혀 있죠. 그럼 오케이. 아파트에 부동성이 있다. OX. 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파트 짊어지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이죠. 아파트는 부동성이 없어요? 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죠. 아파트를 어떻게 옮겨? 내가 몸 옮기는 거 말고, 이사 다니는 거 말고. 이 건물이요, 건물. 그럼 아파트도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예,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이상 집도 부동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집값 있죠, 집값. 아, 이 집값이 생길 때요. 이게 주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지금 내가 집에 입주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근데 여기에 갑자기 근린 공원이 생긴다네? 그럼 호재, 악재? 아, 대박이죠. 그렇죠? 야, 좋다. 내 삶도 풀리나 보다 이러는 거지. 근데 여기 지하철 9호선이 뚫리는데 또 갑자기. 요러면 떡 돌려야 되죠? 떡 돌려. 그래서 아, 이제 내 삶에 이제 햇빛이 드는구나. 떡을 돌렸는데 아니 한 달 있다가 여기 옆에 핵폐기물 처리장. 그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때 돌린 떡 남은 걸로 제사 지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죠? 이거 마이너스. 아니, 폐기물 처리장이 생긴다고 해서 에이 더럽다 그러고 아파트 들고 갈 수? 근데 참 억울할 거야, 아파트는. 왜? 얘가 무슨 죄가 있어? 얘는 여기 박혀있는 죄밖에 없는데 주변의 영향에 노출이 되죠, 그렇죠? 이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러한 주변 효과의 총체를 갖다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오래 설명한 이유가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이거 따로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외부 효과만 한 20-30분 동안 배우세요, 수업 시간에. 집값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부 효과는 결론,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 있습니다. 플러스 하면 긍정이겠죠? 그럼 얘를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요건 주변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공원이 생기느냐, 쓰레기 처리장이 생기느냐. 요 차이죠. 아, 외부 효과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부동성.
이게 주택 가치를 잡고 흔드는 거죠. 내가 서울 사람인데 마지막 특징,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산에서 살까? 서울에서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좋다. 부산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부산의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데 집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기가 귀찮으니까 중개사한테 집 2개만 택배로 보내다고 할 수 있다, 없다? 부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오이소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오이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죠. 현장으로 뭐 해야 돼요, 직접? 임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임장. 우리 부동산 활동의 가장 기본. 현장에 임하다. 그럼 이건 현장 조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임장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걸요? 아니, 집을 보러 한 번만 돌아다니면 그게 임장이에요. 중개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임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가장 제일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일상생활적으로 얘기할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야, 내가 대전에 땅 보러 갈 건데 같이 좀 가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친구한테? 임장조사 가는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왕따 당하실 거예요, 아마. 오케이, 보러 갑시다 해서 보러 갔어요, 대전에. 땅을 몇 개를 딱딱딱딱 봤는데 이놈 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놈 땅 주변 가니까 주변이 상업시설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배울까요? 주변 둘러보시잖아요. 아파트 살 때 집 주변 보시잖아요. 그게 외부 효과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근데 꼭 대전에서만 땅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 얘 요새 세종시가 좋더라. 해서 세종시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대전하고는 또 달라. 그게 국제화예요. 그쵸? 하나만 보면 땡인 게 아니에요. 그랜저를 살려면 그랜저 한 대만 보면 땡이에요. 부산에서 그랜저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요. 지역색이 있기 때문에 이 국지화도 우리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우리를 되게 피곤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다 돌아다녀야 돼요, 일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성은 우리 활동의 전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내용이.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포인트라고요? 국지화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부동이 있으면 이번엔 부 뭐예요? 한 글자 바뀐다, 이거. 한 글자.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부, 증인데, 뭐 증이 별거 있겠습니까? 증가란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가장 고상하게 표현하면 비생산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양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뭘 그렇게 해. 이거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땅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찍어낼 수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갓 생산되는 땅 이런 거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라는 게 제로에서 1이 탄생하는 게 없어요. 토지는.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절대량은 뭐다? 불변.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네. 그걸 증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반만 년 동안 요 모양이었어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국토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이 땅에 허리를 끊어가지고 아래쪽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을 늘릴 수 있거나 생산할 수 있으면 찍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지 땅을. 그러면은 요거 딱 보시면 진짜 코딱지 많았죠. 그럼 땅이 많다 적다? 부족하죠. 그럼 땅은요 태생적으로 흔한 거예요 아니면 귀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특성 그게 뭐다? 희소성. 찍어낼 수 없으니까 희소한 거죠. 그렇죠? 모든 토지는 말이죠.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정한 한정판이에요. 토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10-7번지를 사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 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희소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은 싸다 비싸다. 그거 너무 상식적이다 얘기가. 지가고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지가고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한자말로 땅 값이 비싸요 이런 뜻이죠. 지가고는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물가보다 땅값이 비싼 걸 지가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편의상 미친 땅값이다 이렇게 부를게요. 미친 땅값이. 그럼 땅값이 비싸면 재료값이 비싼 거니까 집값도 어때요? 비싸 마땅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들이 집도 못 사고 빌빌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다 이거죠.
부동산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주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아니, 명품백이 비싸면 안 사면 되지, 그냥. 다른 거 사면 되는데, 이게 필수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고정돼 있고 가격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을. 그래서 없으신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정부가 개입하는 근원이 되죠, 이게. 자, 땅값, 집값 비싼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땅 사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서로 박터지게 싸웁니다. 수요자 경쟁. 그리고 땅 가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환장하기도 하고, 소유욕. 토지 경쟁은 엄청나죠, 이 취득 경쟁이. 그러면은 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땅을 샀으면, 마지막. 이 땅 쓸 때 대충 쓸 것이다, 빡세게 쓸 것이다. 이리 쓸게, 그냥. 대충 쓸 것이다, 빡세게 쓸 것이다. 빡세게? 네, 빡세게라고는 안 나오죠, 시험에? 그럼 오케이, 이거를 집약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도 정말 수십 번 만날 단어입니다. 집약. 이건 오른쪽 페이지에 써놨어요, 제가 중요해서. 그 생산의 3대 요소 기억나세요, 혹시? 아파트 짓는 3가지 재료? 뭐 있었죠? 토지, 노동, 자본. 그렇죠? 집약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서울 땅이에요. 평당 3천만 원짜리 땅. 굉장히 힘들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다가 생산 요소들을 쏟아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얼만큼의 사람과 얼만큼의 돈을 쏟아부을 건데 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 정도를 집약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약적이란 말은 땅에다가 겁내 빡세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을 빡세게 쓴다는 얘기는 건축을 하더라도 건물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높게 하면은 고층화. 아까 살짝 했죠, 이거? 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로 쓰는 거예요, 법적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위로만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또? 밑으로 쑤시는 거예요. 이게 지하화. 집약적 이용을 한다는 건 이거 하나만 적을게요. 무슨 뜻이냐면 토지를 수직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우리 시험에서는 수직적 이용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늘 쓰고 땅속 쓴다는 거니까 수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집약적이 수직적이라면 이렇게 땅을 쓰는 데는 어디냐면 서울이다. 도시. 그럼 이 이론으로 왜 밀레오레 주차장이 지하 8층까지 있는지가 설명이 돼요. 그럼 이 이론으로 왜 롯데월드에서 100층짜리 타워를 만드는지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고층 건물이 많은 게 멋있으라고가 아니라 땅이 귀하고 어때서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땅이 왜 비싸요? 귀해서 그래요. 땅이 왜 귀해요? 찍어낼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근데 우리 시골은 그럼 땅 이렇게 안 사나요? 안 쓰나요? 우리 시골에선 땅 어떻게 쓰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써요, 눕혀서. 맞죠? 그러니까 눕히면 이렇게 쓰잖아요, 땅. 이 방향으로. 그래서 집 놓고, 텃밭 놓고, 뒷마당도 놓고, 창고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땅을 대충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방적이라고 합니다. 조방적. 이 조차가 거칠 조자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방만하게 이런 뜻이에요. 조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충, 듬성 이렇게. 그럼 조방은 수직이 아니라 뭐다? 수평. 그럼 도심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디죠 이거? 시골. 그래서 얘가 외곽의 대명사. 여기서 시골이라면 천안 이런 데가 아니라 깡촌이에요, 그냥 두메산골 같은데.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내년도 문제 푸실 때 부증이 나왔다 쳐요. 부증성. 그럼 집약이다, 조방이다? 그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부증성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 개를 배우셨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게 부증성 때문에 땅은 뭐 할 수 없다? 찍어낼 수 없다면 그 양은 제한적이고 고정되어 있죠. 불변. 그럼 얘 가치는 귀해지죠. 귀해지면 땅값이 오르죠. 귀하고 비싼 땅이니까 사기가 어렵죠. 무슨 경쟁? 그리고 그 귀한 땅을 서로 갖고 싶어서 막 난리죠. 그게
소유욕이. 그런데 그렇게 빡세게 경쟁을 해서 땅을 취득하면 땅을 대충 쓸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지배하기죠. 그래서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정확히 한 개의 스토리에서 시작하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귀한 문제, 비싼 문제 이런 것들. 그게 부증성이 되겠습니다. 아, 중요해서요, 부증성. 오른쪽 페이지에 12번, 세 번째 특성. 뭐죠, 이제? 영속, 보이세요? 영속은 무슨 뜻일까요? 말이 그냥 쉽잖아요, 영속. 영원하다, 오케이. 영원히 지속된다가 영속이죠. 이것도요, 되게 특이해요, 이 특성도. 뭐가 특이하냐면,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론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게 저런 얘기구나 하실 거예요, 들으시면. 영속성을 전문용어로 비소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해시킨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땅은 낡거나 닳지 않는다. 맞죠? 늙은 땅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늙은 주택은 있어도. 이 땅이 오래돼도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식되는 거 말고 내가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양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1번 특성입니다. 뭐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가치의 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놈은 가치의 보존력이 끝내줍니다. 할머님 만나면 할머님이 맨날 그러시거든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땅 사라고. 너 빨리 벌어서 땅 사라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땅이 최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님 그걸 영속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땅 사면 좋죠. 뭐가 좋아요? 나도 쓰는데 내 새끼도 쓰고 내 새끼까지 써요. 땅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가치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 투자에 매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토지는 영속성이 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 주택은 어떨까요, 우리? 아파트. 영속적입니까? 아닐 텐데, 주택은 감가가 있죠? 그래서 흔히 용어를 쓸 때, 주택은 영속이라고 안 하고, 오래 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택의 표현을 내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위에다 써놨어요, 다. 박스 안에다가. 토지는 영속성이고, 주택은 뭐다? 내구성. 근데 이 두 개를 물어보진 않고 시험에서 얘를 한 묶음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2번 특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토지 활동은 무조건 뭐예요, 관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단기 아니죠. 무조건 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기적 배려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장기적 배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지금 어린이집 댕기는데,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그래. 그럼 이놈이 고등학교 갈 생각하면서 집을 사요. 맞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10년 뒤를 내다본다? 네, 그게 장기적 배려라는 뜻이에요. 왜? 오래 쓰니까 아파트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영속성 덕분에 아주 특이한 시장이 생깁니다. 부동산은. 그게 바로 임대차라는 시장이고 또 중고시장 혹은 재고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내 베스트 프렌드가 나한테 야, 네 차 8개월만 빌려줘. 그럼 빌려줄 수 있으세요? 차? 네 자동차를 8개월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수신 거부합니다. 못 빌려주지 어떻게 빌려줘? 8개월 빌려주면 똥차 될 텐데. 왜 못 빌려주냐면 자동차는 이게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베스트 프렌드가 저한테 네 땅을 8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공짜로 빌려줄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왜냐면 걔네가 써도 내 땅은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그래요. 그게 임대차. 별게 아니죠. 이게 전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파트가 감가가 되긴 하지만 한두 번 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전세, 월세 발달하는 임대차 하면 영속성 또는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아파트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신축 딱 되면 새로. 못 가도 20, 30년 가지 않나요? 30년이라고 합시다. 널넉하게. 그럼 하나의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30년 동안 그 물건이 남잖아요, 시장에.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중고예요. 이게 재고고. 근데 그 재고 물량이
신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요, 재고시장이 더 커요. 토지는요, 100% 중고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따끈한 땅 사신 분, 아스팔트 알갱이가 고슬고슬 살아있는 그런 땅 사신 분 없죠? 되게 특이한 거 이게. 땅을요, 누군가가 사던 걸 딱 산다, 내가 쓰던 걸? 그럼 그놈이 쓰고 있으니까 중고나라에서 땅 사는 거죠, 지금. 그럼 야, 네가 쓰던 거니까 좀만 싸게 줘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지불식간에 이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없습니다. 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신품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시장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와 재고, 이 시장이 발달하는 건 수명이 길고 감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특성. 4번에 보시면은 그 두 개 동그라미 치실래요? 소득이라는 말과 자본이라는 말. 이게 또 이 부동산의 투자가 아주 나이스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득이득은 영업, 자본이득은 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살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근데 사기로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10억짜리 다가구를 샀어요. 이 사람 계획이 뭐냐면 7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할 거예요, 이걸로. 그러다가 7년 있다가 이거 팔고 홍콩으로 이민 가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양반이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종류가 몇 개 있다? 하면 이게 두 개라는 얘기예요. 7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임대 사업 한다고 그랬죠. 어떤 수입이 생길까요? 월세. 그럼 쉽죠? 그 월세를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뭘 통해서? 영업. 우리 개론에서 영업 그럼 100% 임대 사업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요걸 얻는 건 당연해요. 그럼 다시 질문. 택시 기사분께서 택시 운전하시면 소득이득 생깁니까? 생겨요. 기사분께서 손님 모시고 운전하시고 돈 받으시면 그게 소득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징은 아니에요. 식당 하시는 분도 소득이득. 근데 그놈의 택시는요, 번호판 빼고 차만 놓고 얘기했을 때, 그 차를 되팔 때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없어요. 물론 번호판은 웃돈 얹어서 팔 수 있지만, 차 자체는 감가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부동산만의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은 5년 뒤에 팔아도 오히려 가격이 뛸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10억 주고 샀다가 나중에 웃돈 얹어가지고 14억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5년 동안 피똥 싸면서 영업한 것보다 한 방에 그냥 웃돈 탁 받고 피 얹어서 파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웃돈 받고 판다가 무슨 이득? 자본이득.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 차익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은 장기간을 통해서 영업이득과 처분 시에 프리미엄이 생긴다. 이 처분 시의 프리미엄은 감가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영속성인 거죠. 요건 나중에 투자론 시간에 한 30분 동안 배우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이득이라는 말이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본이득. 다가구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의 자본이에요. 내 사업의 미천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팔죠. 그러니까 자본을 팔아서 얻는 이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특성 하나 남았네요. 무슨 특성이요? 개별성. 이게 자연적 특성의 마지막입니다. 개별성은 그냥 토지는 모두 다르다? 끝. 근데 얘를 갖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비대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라는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도 썼었고. 대체의 문제예요, 이게. 대체라는 건 맞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땅이 3개 있다고 해봐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그럼 이 땅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특성이에요, 이게. 10-2번지를 1번지로 맞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땅이 뭐가 틀려요? 주소가 틀려. 10-2번지를 들어서 3번지 넣고 1번지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퍼즐놀이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땅은 고유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일반 재화는 웬만하면 대체성이 다 있어요.
이마트에 갔어요. 초코파이를 사요. 초코파이 박스를 집었어. 근데 그거 박스가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딱 집었는데 집는 순간 찌그러진 게 확인이 되면 또 어떤 분이 펴서 가져간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소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객의 갑질이 문제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놓고 옆에 거 집으면 돼. 이걸 물리적 대체라고 해요. 물리적 대체. 내 차가 새 차인데 새 차가 막 기스가 나 있어. 그럼 교환하죠, 교환. 근데 땅을 샀다 내가? 근데 이 땅이 찌그러져 있으면 야이씨 그러고 이거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그러면 책에 보시면 얘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 법적으로도 없어요. 계약 과정에서 다른 땅으로 맞바꿀 수도 없어요. 예, 이게 비대체성입니다. 다 다르니까. 집도 그래요. 101호, 102호, 103호 이거 말이죠. 초코파이 박스 3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3개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개별화가 되는 거죠, 거래가. 그러다 보면 뭘 못하냐면 밑에 내려오세요. 그럼 규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를 비표준화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요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표준화가 안 되면 유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조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마냥 그냥 박스로 쌓아놓고 집을 팔 수는 없다는 노릇이에요, 이게. 특히나 중고주택은 완전히 모든 거래가 다 맨투맨이죠. 1대1. 이 거래의 사정이 같아 틀려요? 틀려요. 중개업 하시다 보면 첫 번째 애로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2호 아파트 계약서를 처음으로 써요, 태어나서. 그럼 내가 모든 걸 알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102호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이 양반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급매한 아파트 판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개활동과 101호가 매물이 나왔다? 근데 이 101호는 왜 파는 거냐면 얘네들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는데 이혼 재산이야, 이게. 이때 거래 사례와 얘를 팔려고 내놨는데 얘가 빚을 안 갚아가지고 이게 경매 처분된 이 사례가 다 어때요?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 하시더라도 집을 2-3번 중개해봤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 쓰는 것만 아시는 거죠. 어려워요, 중개활동이. 그래서 이런 개별성 때문에 비표준화와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에 비조직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죠?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게 없죠, 거의.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외부 효과 왜 생겨요? 빨리 이거 대답해요. 얘 무한하지 않게. 자, 왜 생겨요? 부동성. 왜 집가고라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지금 설명 중이에요. 하나하나 배울 때는 졸릴 정도로 쉬워요. 뭘 저걸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잘 들으세요. 예를 내요. 임대차. 뜬금없이 내요, 그냥. 3글자로. 그러면 이거 보면 영속성이 팍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엄마와 자식 찾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4명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근데 이 엄마 새끼가 지금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남이 있냐. 근데 시험에서는 그 중에 딸내미 나온다, 이렇게. 임대차. 엄마가 누구게 그러면 부동성 그러면 OX. X 뭐다? 영속성. 그래서 나중에 9월달 되시면 자료에 이 말만 있어요. 이 단어만 동그랗게. 그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약화, 부중성. 임장, 부동성. 임대차, 영속성. 비표준화, 그럼 개별성, 이렇게. 뭐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4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배우시면 이 새끼들이 10명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엄마 찾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실 때 보세요.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부중성 있죠. 4페이지 맨 밑에. 첫 번째 회색 박스가 뭐가 있어요, 지금 토지에. 그렇게 읽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부중성을 꼭 붙여 읽어야 돼요. 부중성 때문에 절대량의 불변이다. 부중성 때문에 희소성이 생긴다. 부중성 때문에 수요자 경쟁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다가 엄마 붙여 공부하시기. 그렇게 안 하면 이거 하나만 안 합니다, 공부. 그래서 뜻을 외운다기보다는 관계를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잘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문제 풀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헷갈려. 들을 때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5페이지 아래쪽 기본 용어 14번이 바로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 보이세요? 거기 앞에 인문적이라는 말 붙어 있죠. 옳다커니. 이게 바로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이 땅을 쓰잖아요. 그럼 그걸 용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용도의 다양성은 인간이 땅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용도가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다양하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이요. 저 옆에다가 제가 땅 200평 정도 여러분 딱 드리면 여기다 뭐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우리 건물. 뭐 하시고 싶으세요? 건물 지어서 세나 받고 유럽 여행이나 다녔으면 좋겠죠. 아, 그래요. 건물 지어서 세 받으면서 그럴 수 있고, 집 지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 뭐 주차장 지을 수도 있고. 그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지켜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나 깜짝 놀랐어요. 지켜본대요, 지켜본대.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같이. 아, 지켜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쓸 수도 있어요. 자, 2번 동그라미. 그래서 이 말 진짜 중요한 말이다, 이제.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용도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용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가 중요한데, 이를 뭐라고 한다, 5글자로? 그놈은 색칠이에요, 그놈. 최유효 이용입니다. 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부동산 활동의 제1의 원칙이거든요. 최유효 이용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 베스트 용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베스트 용도. 내 땅의 최고 최선의 용도가 무엇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옷장에 옷이 수두룩한데 오늘 모임에서 이 중에 뭐 입고 나갈까? 그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중요하죠. 그렇죠? 선택의 문제. 자, 한 장 넘겨보시죠. 6페이지.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6페이지부터. 다음 주에는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느낌이 안 좋죠, 내용이? 아이씨, 그 짝대기가 많아. 다음 주에 바로 하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사고 파는 얘기들 할 건데 이 수요 공급이 우리 5월달까지 괴롭힌다고 했어요, 우리들을.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진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빠득빠득 쉽게 설명을 할 건데 이게 태생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예습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오히려 금지. 예습하면 학원 오기 싫어지실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복습만 딱 하시고 빠지지만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책임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다음 주는 진짜 최고 중요합니다, 입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비장한 각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요 공급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 되는지 아시겠죠? 자, 열심히 1년 동안 제가 잘하면 여러분들도 잘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